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세금도 없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전자산이지. 약 30-4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이전쯤? 그때는 중산층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지금은 어때? 지금 당장은 중산층이지만 실직한다면 하류층이 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지?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지금 소득 수준으로 사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고용이 너무 불안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거야.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을까 보다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나는 그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파이가 절대적으로 먹을 만큼이 있다면 나눠서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먹을 만큼 크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충분히 커. 그러면은 좀 불공평하게 나눠도 불만이 적을 수도 있겠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우리가 가지고 나누는 게 파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옛날 이야기 중에 사이좋은 형제에서 밤새 쌀가마니를 형은 동생의 집에, 동생은 형 집에 지어 날랐다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것도 서로 나눌 쌀가마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겠지. 애시당초 쌀가마니가 없었다면 글쎄 그들이 그렇게 사이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사이좋은 둘이 나눈다면 그 파이를 정확히 나누지 않더라도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기분으로 행복하게 나눠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만일 서로 사이가 좋지만은 않은 아무 상관없는 남들 둘이서 나눈다고 가정해 보자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파이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 한 명이 파이를 자르고 다른 한 명이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야. 그렇게 하면 양쪽 모두가 불만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도 약간의 함정이 있어. 뭐냐면은 둘이 똑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둘이서 공평하게 반반으로 나누려고 한다는 자체를 부정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3분의 2가 자기가 가질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2분의 1이 자기가 가지려는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는 공평하게 나눌 방법이 없겠지. 이러한 이유로 중간에 중재자가 나타난다고. 법원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법원이 끼어들어서 나름대로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소송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해. 결국 형제 둘이 가질 수 있었던 몫의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법원이 정해준 방식에 따라서 나눠 갖게 되지.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만족하지는 못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지. 왜냐하면 최소한 비용만큼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 말이야. 물론 여기에서도 반드시 손해만 있다는 것은 아니야.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제3자를 이용해서 빨리 분쟁을 해결하면 더 많은 기회비용의 손실을 막을 수도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단순한 산술 계산만을 말한 거야. 자, 일상생활에서 예로 들어가 보면 나라를 운영하고 복지를 운영하고 정부기관이 하는 일이 참 많아. 그리고 점점 예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되니까 세금도 당연히 더 필요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정한 룰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때 자신의 자산이 살살 녹아버리는 효과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돈은 버는 방법, 지키는 방법, 불리는 방법이 서로 다른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 버는 법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좋겠지.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세금도 없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전자산이지. 때로는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최고의 재테크 힘에는 틀림이 없어. 지키는 방법은 버는 법에 따라서 소득을 일으키고 잉여의 재화를 자산으로 바꿔서 잘 보관해야 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한 세금을 덜 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지 않는 것으로 바꿔서 말이지.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일 거고, 이때 레버리지라는 게 필요한 거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실제 가치보다 큰 자산을 보유해야 세금을 내고 비용을 내더라도 자신의 자산이 지켜진다는 거지. 그리고 불리는 법은 모아진 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게끔 해야 돼. 이익이 생기더라도 소득세는 누진세로 증가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자신의 자산이 또 다른 자산의 증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이 쪼그라드는 건 당연한 결과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세금이 늘어가는 비율은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소득세의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고 뭐 연말정산을 한다고 치면은 인적공제는 인당 100만 원이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내 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동안 아마도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내 소비도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이때 기본공제도 2배로 늘고 인적공제도 2배로 늘어나면 순이익도 그대로 2배가 될 거야. 그런데 어때? 공제 금액들은 실제로는 늘어나지 않잖아. 누진세의 기준도 어지간해서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지. 여태까지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이었단 말이지. 집값이 그렇게나 많이 올랐으면 고가주택의 기준도 바뀌어야겠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안 늘어나거나 심지어 늘어나도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정부도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가 인상만큼만 세수가 늘어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라도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함부로 늘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소득을 늘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만 내 소득이 유지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정부가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더 늘어나고 개인은 가만히 있으면 더 가난해진다는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지.